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정훈의 수남방옹가라는 이제 가사를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이제 수남방옹가는요, 수남방옹의 노래라는 뜻이죠. 이 수남방옹은 작가 이 정훈의 호입니다. 호. 그리고 광해군과 인조 때 활동했던 이제 문인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이제 양반 집안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이 정훈이. 근데 관직에 나아간 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남원 동문 밖에서 초해에 묻혀 살면서 77세의 일생을 마무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탄공가라든가 우활과 뭐 용추유형과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 번 시험에 출제됐던 아주 중요한 작품들이니까요. 이 순환방언가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방홍이라는 거는요, 이제 내쳐졌다. 관직에서 이제 내쳐졌다. 이게 결국은 출세와는 좀 먼 늙은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수남이라는 것은 이제 한양 땅의 남쪽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이 호의 이름으로 볼 때도 굉장히 소외된 그런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예. 자, 서사 부분입니다. 서사 부분. 이제 전체 중에 이제 서사 부분. 이제 깁니다만 여기 두 줄밖에 안 나왔네요. 예, 우리 출제된 부분은 생계는, 자, 생계라는 것은 우리 살림살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형편. 예, 살림살이는 넉넉지 않아요. 이거 현실에 대한 뭡니까? 삶의 처지가 나온 거죠.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 뜰이나마, 그나마 이제 뜰, 공간이죠. 뜰, 정원. 그죠? 이 뜰하기나마 풍족하니, 그러니까 넉넉지 않은 거랑 풍족하니가 대비됐죠? 예, 대조적인 대비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이제 화자가. 단표누공, 단표누공이라는 단어,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표가 나오면 뭡니까? 예, 가난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단표누공, 대광주리와 밥그릇과 표주박이 자주 비는 누추한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빈이라고 하죠. 우리 청빈, 가난하지만 청렴하게 사는 그런 선비의 모습, 가난하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단표누왕이라는 단어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누왕사에 보면 나오죠. 박일로의 시에 보면 단표누왕, 가난하고 누추한 길거리라는 의미거든요. 이러한 단어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안본지족이라든가 안빈낙도, 이러한 삶의 자세랑 연결되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결론은 뭡니까? 가난한 화자의 처지를 인식을 하고 있고, 결국 풍족한 마음으로 삶을 살고 있다라는 화자의 처지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본사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봄, 이제 사계절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봄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지금 절기랑 딱 맞죠? 이러한 사람의 모습도 나오니까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동창, 동쪽으로는 안창입니다. 그래서 햇볕이 따뜻하다. 그죠? 봄의 모습이죠? 촉각적인 이미지를 지금 제시했고요. 북쪽은 또 바람이 온화하다. 그러니까 역시 촉각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따뜻한 기운의 촉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봄의 어떠한 평화롭고 따뜻한 그러한 계절을 지금 드러낸 겁니다. 대꾸법과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따뜻한 계절적 날씨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장면이 되겠네요. 지팡이 바삐 짚고 화자의 처지를 알 수가 있겠죠. 지팡이 짚는 사람이에요. 동쪽 언덕에 비껴서니 화자의 동쪽 이미지가 나왔고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죠. 또 시적 어떤 상황, 시적 공간이 될 수가 있겠죠. 금사라는 건 이제 금으로 된 실이란 뜻이에요. 그죠? 금사. 버들나무가 마치 이제 금실이 출렁거리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아셨죠? 버들 그림자요. 설색은 또 매화로다. 그러니까 이제 색채 대비를 나온 거죠. 금색깔, 하얀 색깔. 그렇죠? 색채 대비가 나오고 대꾸법이 쓰였어요. 또 영탄법이 쓰였고 이렇게 다양한 수사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결 같은 버드나무 그림자와 그렇죠? 봄이 오기도 전에 눈 속에 피어 있는 이 매화, 그렇죠? 설중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화가 보이는구나라고 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지금 제시한 겁니다. 산새는 이제 봄을 맞아 노래하는 소리건을 청각적인 이미지가 드러났죠. 또 화자의 감정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죠? 흥겨운 노래라는 의미에서 의인법이 쓰인 거고요. 임화, 숲을 속의 꽃들은 비가 온 뒤에 웃음을 머금었다. 역시 시각적인 이미지 또 감정이입 의인법이 쓰인 겁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소리, 웃음을 머금는 머금는 모습 이런 거 청각과 시각을 통해서 감정이입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봄의 흥겨움과 생동감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라고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갖 계절, 다양한 봄의 풍경, 그죠? 실컷 다 본 후에 만족감과 풍족감, 풍요로움이 되겠죠. 그죠? 예. 이봐 하면서 말을 건네는 어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탄사가 등장한 영탄법입니다. 아이들아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청자를 지금 제시했어요. 서쪽밭, 서주라고도 합니다. 이 화자의 위치,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가자는 얘기니까 장소의 어떤 목적이 되겠죠. 따비 호미, 농기구를 지금 열거한 겁니다. 다 제각각 구비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명령형을 써서 노동을 권유하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갈거니 지거니 여러 일항 마친 뒤에 서쪽밭에서 농사일을 끝낸 거죠. 그죠? 장소의 이동과 시간의 이동이 있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광주리를 둘러매고 뒷산에 올라가니 이제 서쪽밭에서 이제 뒷산으로 가서 공간의 이동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린 취나물 못다 크고 고사리 살쪘다. 취나물 아직 작지만 고사리는 이미 살쪄 있다. 대조적인 표현, 그죠? 그래서 어떤 그 뒷산의 나물의 경치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꺾으며 담고 바구니 못다 채워, 그죠? 다 채우지 않는 겁니다. 여유와 자족, 무역, 청비한 삶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봉우리에 올라앉아 채미가를 길게 읊어. 이 청각적이면서 시정화자의 풍류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채미가라는 건요, 고사리를 캐면서 캐는 노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동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절이지사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죠. 백이 숙제의 고사를 인용한 겁니다. 이 채미가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백이 숙제의 고사와 관련된 노래가 채미가니까 결국 여기서는 청빈한 삶이라는 것을 이러한 욕심을 버리고 또 채미가를 불러서 어떻습니까? 이 어떤 그 사대부, 청빈한 사대부로서, 청빈한 군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향철. 자, 이게 울려 퍼진다는 거군요. 역시 청각적인 이미지죠. 운소. 이 구름 낀 하늘 얘기하는 겁니다. 즉 높은 지위, 높은 권력 이런 거를 이제 비유하는 단어고요. 가슴속이 상쾌하니 그 노랫소리가 구름 낀 하늘에 울려 퍼져서 마음이 밝고 기분이 좋아진다. 낭만과 흥취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높은 지위는 구름 낀 하늘 또는 높은 지위를 비유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구름 낀 하늘로 인식을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그래서 자연이라고 이제 자연, 그렇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걸로 확인하시고요. 이거는 다른 비유로 쓰일 수 있다. 다른 상황에서 가슴속이 상쾌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낭만적이고 흥취감에 빠진 시적 화자의 어떤 밝고 명랑한 기분, 이걸 제시한 거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대 바람을 쐰다 한들 여기보다 더할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할런가라는 것은 비교적인 표현이고요. 영탄법을 썼고 서리법을 썼네요. 그래서 무대에서 바람을 쐰다는 것은 이제 공자의 제자의 고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증점의 고사에서 유래된 표현인데요. 욕심이 없고 유유자적한 삶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화자는 현재 삶에 다할 수 없는 아주 깊은 만족감을 드러내는 장면이고요. 또 안분지족, 안빈낙도, 그죠? 무역의 경지, 또 도교적인 삶의 태도까지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 산책해서 작은 집, 큰 집이 아니라 작은 집, 이 안분지족, 소박하고 겸손한 이 청비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우지 않는 삶, 또 작은 집에 만족하는 삶, 자연에서 물알치하는 삶,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 화자의 어떤 삶의 태도,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린애는 요새 어린 아들입니다. 어린 아들은 문에서 기다리고 있고 새술하면 이제 풍류죠. 우리 풍류. 새술이 이거 있다 하겠다. 뭐 후각적인 이미지가 나왔죠. 이렇게 감각이 참 다양하게 나오네요. 그렇죠? 고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감각이 나오기는 좀 드문데 굉장히 표현법도 다양하고 감각적인 이미지도 다양합니다. 이 저만치 이제 집얼음 처마가 보이고 기쁜 마음으로 뛰듯이 간다. 종들은 나와 반겨 맞이하고 어린 아들 문에 나와 섰네라는 도연명의 시 귀거래사를 인용한 겁니다. 사실은 아셨죠? 자, 고개를 돌아 바라보니 정들었던 내 집 처마가 보여 한 걸음에 달려가는 장면이에요. 이 어린 종놈이 반갑게 맞이하고 어린 자식들도 문 밖에서 나를 반긴다. 뭐 이러한 식구로 많이 알려진 겁니다. 그거를 인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잔 또 한 잔. 반복법을 썼죠. 마신 후에 그러면서 이 술을 건하게 지금 마시는 장면이에요.
낚싯대 비껴들고, 이제 낚싯대 역시 풍류입니다. 술과 함께 풍류적인 소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가를 찾아가니 이제 작은 집에서 어디로 가요? 물가로 이제 장소가 이동된다. 이 장소의 이동이 어디로 갔는지 또 그곳에서 어떠한 정서와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끼 없는, 자, 미끼가 없어요. 이 뭡니까? 이 무욕의 삶이라는 거, 욕심 없는 삶, 즉 안빈일념, 가난하지만 그걸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안분지족의 삶인 거예요. 낚시의 고기마다 다 모인다. 근데 희한하게 이 고기가 그 낚싯대에 모이는 거예요. 이거 바로 물화일체 자연 친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태도 반드시 읽어내셔야 돼요. 물고기와 새도 뜻을 알아. 내 뜻 뭡니까? 청빈하고 욕심 없는 그러한 자연과 하나로 살고자 하는 이러한 삶의 원리를 이 자연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지도 않는다. 이거 의인법을 써서 영탄법을 썼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속의 의미는 세태 비판적. 그렇지만 세상살이는 그렇지 않더라. 이런 것을 짐작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네요. 아름다운 물결은 밤낮을 쉬지 않거늘 물가에서 시를 짓고 언덕에 올라 휘파람 불며, 그렇죠? 청각적인 이미지 또 대꾸법이 쓰였어요. 동쪽 언덕에 올라 조용히 시를 읊조리고 맑은 시냇가에서 또 시를 짓는, 이것도 역시 귀거래사의 도윤명의 식구를 좀 인용한 거네요. 하루하루 또 하루의 산수로 소이라니 자연 속에서 이제 뭐한다? 유유자적하고 심심풀이 여유롭게 한가하게 산다는 얘기가 되겠죠. 산수의 즐거움을 나밖에, 자, 나밖에라는 것은 뭐 자부심 있는 거, 자부심. 어떤 그 고독이라든가 또는 그 쓸쓸함 이렇게 해서 뭐 시험에 출제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오답이니까 빠지시면 안 돼요. 가끔 이런 문제를 많이 봤는데요.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걸 봤습니다. 정확한 해석이 되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밖에 없다는 거는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을 어떻습니까? 즐길 수 있는 여유와 낭만이 나밖에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자부심과 어떤 당당함을 서리법을 통해서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호지락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연을 벗삼아 누리는 이 지극한 즐거움, 또 산수지락이란 말도 쓰거든요. 이러한 의미의 그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과 연관돼서 나올 수 있는 작품 중에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월산대군의 시가 이제 자주 출제됩니다, 여러분. 선택지에서 이것과 유사한 시의 정서와 태도를 골라라 뭐 하면 이제 이런 작품들이 대표적이라는 얘기죠. 뭐 가을 달밤에 이제 아름다운 정취를 맞고 이제 풍류를 즐기는 거예요. 추강에 밤이 오니 물결이 차노매라. 촉각적인 이미지죠. 시간적 배경 나오고요, 공간적 배경 나오고 낚시들이 오니 역시 그 풍류 고기 아니 문어매라. 그렇죠? 여기서는 고기를 아니 문다는 것은 욕심 없이 고기를 낚으러 온 게 아니냐라는 것을 영탄법을 제시하면서 제시한 거고요. 무심한, 욕심 없는, 이게 바로 뭡니까? 무욕의 경지입니다. 무욕의 경지. 청빈한 어떤 그 군자의 삶을 사는 거죠. 달빛만, 그렇죠? 고기가 아니라 뭐예요? 달빛만 싣고 온다. 이게 낭만적이면서 풍요로운 내면적인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화자의 삶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야. 빈배, 그렇죠? 텅빈배. 그래서 만선이 아니라 빈배로 오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낙천적이면서 초월적인, 그렇죠? 인생살이에 대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시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게 이 시조가 이 속에 다 녹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연결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사는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에 대해서는 어떤 즐거움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하늘에 해가 막 길어요. 그죠? 또 우거진 나무 그늘에 이렇게 녹음이 짙게 깔려 있어요. 녹음이 이제 여름을 상징하는 소재예요. 자, 대꾸법과 배경 모사를 통해서 여름의 계절감을 구체화시키고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소나무 뿌리에 비겨 누워 이렇게 해서 긴 잠을 못 다 깨니 이제 화자의 여름철 한가하고 또 여유로운 그런 모습이 제시된 거예요. 기저귀는 이 깨꼬리 한 마리가 또 교태를 막 부리네요. 아양을 떨고 막 애교를 부리면서 뭐 청각적인 소리로 막 이제 화자에게 어떤 영감을 주겠죠. 소리로다 하면서 감정이입이 되는 겁니다. 애교라는 것은 이 화자의 감정이 이 속에 투영이 됐기 때문에 감정이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의인법을 썼고 청각적인 이미지로서 독자에게 여름의 그 계절적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을로 갑니다. 가을. 서늘한, 촉각적, 우리 어떻습니까? 서늘한 감각으로 바뀌었죠? 기운이 교회에 들고, 들판에 막 퍼졌다는 얘기예요.
잔구름이 막 사방에서 거치니 우리 천고마비의 계절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다양한 감각과 대꾸법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하늘빛, 색채어죠. 시각적인 이미지가 드러나고요. 물그림자 한빛이 되어 예, 하늘과 강물이 조화를 이루면서 어떤 천고마비의 그 가을의 계절을 아주 잘 예,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흰색 갈대, 예, 색채어죠. 예, 해치고 또 붉은 예, 색채어가 또 나왔어요. 역귀라는 거냐 이제 풀 한해살이 풀입니다. 이 풀이에요. 깔고 앉아 색채의 대비가 나왔죠. 예, 흰색과 붉은색의 예, 색채의 대비를 통해서 예,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화를 잔에 띄워 이 국화도 역시 이제 가을을 나타내는 소재입니다. 갈대라든가 이런 거, 역귀 이런 거. 자, 밝은 달을 맞아오니 그쵸? 예, 가을하면 달이죠. 가을달, 추석 한가위 할 때도 달아달아 밝은 달아 그러지 않습니까? 예, 가을하면 이제 밝은 달이에요. 시간의 경과를 얘기하는 거고 풍류와 낭만 예, 드러납니다. 끝없는 맑은 경치, 그렇죠? 가을의 그 경치 한마디로 정하면 이제 끝없는 맑은 경치를 할 수가 있죠. 나 혼자 여기서도 나 혼자입니다. 나 혼자. 자부심이 또 나왔네요, 그렇죠? 너희들은 모를 거야. 나만 이런 경치 나 혼자 즐기고 있어. 나 대단하지 않아? 이러한 자부심이 들어있는 있는 겁니다. 풍월주의란 말이 있거든요. 맑은 바람과 밝은 달 따위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그러한 화자의 풍류와 낭만이 담긴 이러한 마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장면들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겨울로 갑니다. 겨울. 예, 겨울은 또 과연 어떠한 낭만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북풍, 자, 겨울바람이죠. 예, 북서풍, 북새풍이라고 합니다. 소설하여 굉장히 으스스해요. 촉각적이죠. 백설, 흰색의 눈이 나옵니다. 시각적인 이미지이면서 겨울철을 암시해요. 흩어지니 원근, 가깝고 먼 곳의 언덕과 그죠? 예, 보이는 그 언덕들이 골짜기 경여굴. 골짜기 언덕이 뭐야? 경여굴이 되었다. 경여굴이 뭐냐면요. 달에 있는 아름다운 구슬로 만든 굴인데 하얀색이죠. 달. 구슬. 하얗죠? 눈 내린 경치를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여굴은 겨울철의 아름다운 모습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눈썹을 찡그리며 왜 눈썹을 찡그리냐? 예, 시를 읽고 있다. 이 시를 읽으면 되는데 눈썹을 찡그린다.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이 시흥이 더 새롭다. 만약 시험이 나온다면 이건 뭐 굳이 해석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시흥이 새로운 이유는 예, 시를 읊는데 새로운 게 아니라 눈썹을 찡그려 가면서 시를 읊는 것이 더욱더 새롭게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 되겠죠. 예, 사실은 예, 또 보지 못했는가 눈속에 나귀를 탄 맹호연이 눈썹 찌푸리고 시 읊느라 어깨가 산처럼 쫑긋해진 것을 뭐 이러한 식구를 인용한 겁니다. 이 식구에서 따와서 예, 표현한 거예요. 예, 소동파라고 하죠. 예, 소식의 한시를 인용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장면들은 이런 것이 있다 정도 알시면 되겠죠. 예, 중요한 건 뭐다? 시흥이 새롭다. 여기에 방점을 두셔야 됩니다. 예, 공부하는 의미에서는 전체적으로 알면 정말 예, 좋겠죠. 다다익선이니까. 예. 사계절 아름다운 경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왔죠. 예. 우리 강호사시가라고 있죠. 예, 그러한 예, 작품들과 연결돼 있어요. 어부사시사라든가 이런 작품들과 연관을 지을 필요가 있어요. 또 시험에 나오면 분명히 연관시켜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다 제각각 재촉하니 그죠? 의인법, 그죠? 주객전도의 표현이죠. 그죠? 예, 주객전도의 표현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게으른 예, 화자를 겸손하게 예, 이 재촉하는 것과 게으른이 대조되면서 예, 표현되고 있어요. 이 몸이 시적 화자가 구체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다. 언제야 한가 알고. 자, 여기에 담겨 있는 정서는요. 이 서리법을 써서 자연의 흥치, 기쁨, 만족감, 풍요로움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나 이 아름다운 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즐겨야 되는데 이게 다 재촉하고 있으니 내가 언제 하나하나 대응해서 볼 수가 있겠느냐. 시간이 없다. 이 말은 그만큼 뭡니까? 예, 즐겁고 흥겹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윤선대의 만흥이라든가 뭐 이런 작품들 보시면 이제 연결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장면에서. 자, 그래서 주객전도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예, 주인과 손님이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떤 행동을 하는 주체가 그 행동에 묶여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린 역전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물의 경중이라든가 선후관계라든가 완급다해가 서로 예, 뒤바뀌는 그러한 상황을 주객전도 표현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예를 들면 우리 청산별곡이라든가 조롱박꽃 모양의 누룩이 나를 잡는다. 이게 술이 나를 잡는다. 이런 장면들. 예, 청산별곡이에요. 공명도 날거리고 부귀도 날거린다. 이건 예,
상충곡에 나오네. 상충곡에 나오는 주객전도의 표현 대표적인 사례고요. 예, 박목원 시인의 산이 날 에워싸고라는 시가 있습니다. 예, 주객이 전도된 표현의 대표적인 구절들이니까 한번 연결해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핵심 정리 가시겠습니다. 이제 가사, 사음보의 가사고요. 예, 16세기, 17세기에 지어진 거네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함가롭게 사는 유의자적한 사는 삶을 지금 제시했습니다. 비유라든가 서리, 고사 인용, 색채를 써서 드러낸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성격들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좀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그 몇 문제인가요? 우리 그 보면은 50문제를 만들었습니다. OX 유형 문제입니다.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오지선다가 아니라 OX 유형의 문제를 총 252문제 중에 50문제. 이것도 구입하셔서 한번 풀어보시면 여러분 시험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수남 방언가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